地图更新阿伯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르쯔 행복해요. 와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본격적인 수시 모집 기간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 정말 요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원할 만한 대학을 찾지 못해서 고민인 학생들, 특히 왜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입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중위권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 적성 검사입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 오늘 여름 특강 제5탄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수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논술 특강을 지난주까지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 전공 적성 검사 특강 시간을 마련해서 준비 방법부터 대비 방법까지 적성 검사, 전공 적성 검사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적성 검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구세주가 될 분이죠. 적성 검사 최고의 일타 강사 이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시 적성의 남자 이완입니다. 학생들이 대개 전공 적성 검사 경쟁률을 보면 낮으면 30대 1, 높으면 70대 1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별거 아니다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70대 1이라고 한다고 하면 700명이 지원했다면 690명을 제쳐 합격할 수 있는 상당히 힘든 경쟁률이거든요. 힘들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합격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십시오. 네, 그 70대 1의 그 1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소문난 인기 강사분을 모셨는데요. 전공 적성 검사의 쪽집게 선생님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미모의 하윤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이제 2시간 후면요, 벌써 9월이 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뜨끔하셨나요? 네, 우리 전공 적성 검사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그렇다고 우리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윤미 선생님 별명이 여신이라고 들었는데요. 야, 모습 보기에는 여성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러실 것 같은데 카리스마 넘치는 강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성검사의 최강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이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한창입니다. 아마 9월 초 첫 주까지는 모집 기간이니까 열흘 정도 남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정말 유리한 전형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공 적성검사 전형, 이 전형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유리하고 또 좋은 건가요? 되게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가는 게시판에 보면은 수시 합격생들이 하는 걸 보면은 와, 되게 그 문구가 와, 내가 이 학교에 가다니 그런 문구가 많이 있는데 정시 합격계 문구를 보면은 아, 내가 이 학교에 가다니 그런 문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시는 대부분 자기 수능 점수에 맞춰가기 때문에 대부분 높게는 갈 수가 없죠. 대부분 하향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수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시는 대부분 자기 성적보다는 대부분 높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전공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도 안 좋은 학생들이 마지막 서울 수도권에 갈 수 있는 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신이 안 좋다. 모의고사가 안 좋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적성검사에 도전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탄사가 바뀔 수 있는 거군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전공 적성 검사의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하윤미 선생님,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한신대라든지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전공 적성 검사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라든지 이제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본인이 이제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전공 적성 검사
검사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이한 선생님의 전공 적성 검사로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한 특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모의고사가 안 좋은 학생들, 적성검사가 최고의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적성검사가 상향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향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성검사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게 사례를 본다고 한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학교 합격생 그 사례를 쭉 보면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정도 합격한 학생들이 되게 평균 합격자로 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적성검사는 120문항 중에서 92문항 정도 맞은 학생이 되게 평균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만약 내 내신이 만약 7등급이다, 8등급이다, 한 8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몇 개 정도 맞으면 되냐면 아까 3, 4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0개에서 90개라고 그랬죠. 근데 7등급, 8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97개, 8개 정도 맞으면은 내신 3, 4등급 학생들을 제치고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내신의 꼬레비, 거의 밑바닥인 학생들도 전공 적성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형, 그것이 바로 적성검사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명지대학교를 7.2등급인데 자연계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명지대학교 전형을 분석해 보면 6등급이 마지막 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성검사 거의 다 맞으면은 7등급 학생도 합격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적성검사가 거의 내신은 거의 어떤 내신이도 다 만회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적성검사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성검사 전형이 실제 수시 1차와 2차 어디가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면 1차 대학 화면을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적성검사 1차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 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명지대, 을지대, 가천대, 수원대, 경기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성결대학교, 단국대 천안, 가톨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총 14개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 보면은, 수시 2차 전공적성검사 실시하는 대학 보면은,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가톨릭대학교, 중앙대 안성 캠퍼스, 그리고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을지대, 수원대, 한신대, 단국대, 가천대 등 총 12개 학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상당히 많은 학교가 전공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아주 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대부분 학교의 그 경향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대학이 많이 있고 근데 최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하위권 대학 중에는 상당히 갈만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첫 번째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성검사 그래 난 내신이 안 좋은데도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적성검사가 뭔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성검사 분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적성검사 분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적성적 형태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과 능력을 측정하는 교과형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두 개를 혼합한 혼합형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과형 같은 경우 수능과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적성형 문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적성형 문제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을 찾기 쉬운 형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앞에 세 개의 도형이 있죠. 그럼 그 세 개의 도형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가 각각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고 그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을 찾는 들어갈 도형을 찾는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도형의 변화를 보면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봤을 때 정답이 아마 3번이 나올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다시 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잠깐 칠판을 보고 같이 보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16칸의 사각형이 있죠. 그럼 자, 16칸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시는 MC분들이 당황하고 있지 싶을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이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변화를 보면 또 어떻게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올 도형이 뭐냐를 물어본 형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일반적으로 적성 능력이 좋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의 특징을 잘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이게 복잡한 도형이면 도형일수록 전체를 보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나눠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중에 조금 적성능이 좋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봐요. 나눠서 봤을 때 먼저 요거에 대한 움직임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있는 도형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럼 요거의 움직임만 딱 보시면은 아까 문제 보면은 명확히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 밖에 있는 도형만 본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그렇죠. 한 칸씩 움직이 딱 보이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첫 번째 여기 있던 게 두 번째는 여기 색칠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네. 한 칸 움직였다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움직였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분류해서 보는 것이 첫 번째 적성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이 부분의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딱 그렇게 보이던데요. 예, 좀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는 전체를 보지 말고 일부를 보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얘의 움직임을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의 움직임을 보는 것보다 좀 더 머리가 좋거나 적성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반대로 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하얀색 사각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있죠. 두 번째 두 개가 있어요. 세 번째 세 개가 있어요. 그럼 네 번째 네 개를 있는 걸 보면 한 번에 딱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문제는 딱 보자마자 5초 내로 찾아내는 그런 대표적 형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나온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적성 능력 좋다. 나는 적성 검사를 잘 공부한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변화가 뭔지만은 막 머리를 싸매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 적성적으로 많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을 잘 찾는 학생들이 적성 검사적인 유형 문제를 올바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풀이 방법이 또 다른 걸 보니까 오 정말 새로운데요, 느낌이. 예.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 문제 같은데 정민의 학교의 작년 입학생 수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5분의 4였고 올해는 여학생이 5% 늘고 남학생이 2% 줄어서 입학생이 182명이 되었다. 작년에 입학한 수는 모두 몇 명인가?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상당히 방정식 복잡히 나오는데 아까 진행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풀고 계시던데 답을 못 구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폭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보시면은 복잡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보자마자 10초 내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는 게 작년에 입학한 학생 수를 물어봤죠. 근데 첫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정민학교의 작년 입학생 수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5분의 4였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남학생 수가 5명이면 여학생 수는 4명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5분의 4이기 때문에. 그럼 남학생 수가 5에서 여학생이 4명이 된다면 남학생이 10명이 되면 여학생은 8명이 되는 거죠.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9의 배수가 1, 2, 3, 4번 중에 4번밖에 없구나. 그리고 4번 체크하는 거죠.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보자마자 정답을 딱딱 구하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 상당히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좀 예. 풀어 있는 학생들은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능적으로나 아니면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쪽으로 접근하니까 약간 어렵지. 약간 방법을 감각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와 동요를 찾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예문이 한글, 우리말, 국문학, 훈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의 한글의 의미, 그리고 우리말의 의미, 국문학의 의미, 그리고 훈민정음의 의미를 각각 공부하는 것이 수능적 접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성적인 접근은 이 국어란 걸 분석해 보라는 거죠. 국어를 분석해 보면 국어가 나라 국자의 말씀원이죠. 그럼 나라에 대한 말인 거죠. 나라 중에 우리나라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우리나라 말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의 언어 형태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언어 문제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의 야구팀이 A, B, C, D, E, F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셋씩 두 리그로 나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E와 F는 다른 리그에 속해야 되고 C팀이 소속된 리그에는 A 혹은 B팀이 반드시 소속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 한번 이 조건에 충족시키는 그 리그가 뭐가 되는가를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고르는 건데 이런 형태 문제는 딱 학생들이 대부분 보자마자 그 리그를 크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A, B, C, D, E, F를 막 배분을 시켜봅니다. 두 개를 배분시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오래 시간이 걸리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 문제라는 거죠. 적성적인 접근은 그냥 빨리 예문을 보고 정답이 아닌 걸 딱딱딱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그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걸 역으로 지우는 거죠.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조건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단 E와 F는 다른 리그에 속하다고 그랬는데 4번 봤더니 EF가 같은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4번 정답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조건에 C팀에 소속된 리그에는 A 혹은 B팀이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을 봤더니 AB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C가랑 같은 둘 중에 하나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같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번도 정답이 안 되고 네. 또 3번을 봤더니 A와 B 둘 중에 하나가 C랑 같은 소속팀이 되는데 AB가 다 같은 소속팀이 돼 있죠. 그럼 바로 3번 C도 정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밖에 안 남기 때문에 1번 체크해주면 되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적성검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예. 문제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꾸 공식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적 접근이거든요. 그런 네.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일정 어떤 지식이 아닌 무슨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문제 푸는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다음에 꼭 지능검사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적성검사 분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적성검사 분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분류가 우리가 적성검사적인 형태 문제 유형을 본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유형이 분류가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교과적 형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교과적인 적성검사 문제는 수능과 비슷합니다. 수능과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수능보다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고 그리고 긴 지문이 나오기보다는 짧은 지문, 짧은 문항,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길지가 않고 짧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적성검사 문항이라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뭐 깊게 언어랑 수리를 나눠서 본다고 하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어가 들어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직무적성검사 그런 형태 문제는 외국어가 들어있지 않은데 대학에 들어가는 전공 적성검사만 외국어가 들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파트에서 문학 문제가 비교적 비중 있게 나오는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이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문학에 관련된 부분도 고전 문학에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이 바로 해당되는 적성검사 문항 중에서 교과적 출제되는 문항의 언어 능력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수원뿐만이 아니라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 확률 통계까지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중에 교과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대학 문제 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를 분류해 보면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성형이 있고 교과서 저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교과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혼합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이렇게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과 함께 적성고사 유형까지 분류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 듣는 저희도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닿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기출 문제도 각 대학마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적성검사 학습 방법과 지원 전략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완 선생님, 적성검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자, 먼저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련된 학습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학습 방법은 적성으로 출제되는 대학과 그리고 교과로 출제되는 대학이 좀 다르게 공부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적성으로 출제되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적성검사로 출제된 대학은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런 문제도 각각 문제 유형별로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해결 방법을 안다고 그러면 비슷하게 나온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해결 방법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암기를 잘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실제 암기력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연상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암기를 잘하는 학생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연상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는 것이 바로 적성형 대학을 출제하는 그 대학의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비 방법, 그러니까 적성형 대학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연상법이나 그런 적성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건 결국은 기출 문제를 보고 각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기출 문제에서는 그 대학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적성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지를 잘 정리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정리를 통해서 아마 그 해당된 문제를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과형 대학이 있습니다. 자, 교과형 대학이 있는데 교과적으로 출제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교과 대학이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대학 같은 경우가 교과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교과 중에서도 문학이 출제되는 대학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문학을 수능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적성검사도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핵심은 또 뭐가 있냐면 적성검사 보는 것 중에 교과적인 출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적인 출제가 수능과 똑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문제 유형이 각 대학별로 특이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대학의 기출 미리 풀어봐서 그 대학에서는 수능형으로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어떤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잘 익히고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을 한번 간략히 본다고 하면 전공 적성 검사 지원 전략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크게 3단계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얼마큼 좋냐?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한양대 예를 들면요. 한양대가 되게 평균 한 30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양대 실제 최저가 있는 한양대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 경쟁률 얼마큼 되는 조사를 해봤더니 한양대 실질 경쟁률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30대 1 정도 되는 경쟁률 중에서. 그래도 반 정도요? 정도? 네. 15대 1.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단 최저를 못 넘긴 학생과 그리고 실제 응시를 하지 않아서 다 빼고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넘은 학생만 조사를 해봤더니 약 3대 1 약간 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90% 학생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확 줄어드는 것이 바로 최저가 있는 데의 특징이기 때문에 1단계는 최저가 있는 데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나의 적성검사 유형과 똑같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공 적성을 내 실력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 본다. 그러면은 영어를 출제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0% 이상이 나옵니다. 모든 대학 10%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를 출제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수원을 잘한다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을 많이 출제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맞고, 난 수포자다 하면은 수원 출제하지 않는 그 적성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원 전략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가 지원을 할 때는 크게 묶는 게 좋다는 거죠. 즉 나는 적성형 대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적성형 대학만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수능형 교과형 대학을 하겠다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은 교과형 대학만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묶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에도 그 유형에 맞춰서 맞는 유형을 하나 이렇게 몰아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지원 전략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선생님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냐면 이걸 빼먹었는데 바로 핵심적인, 중간중간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경우 뭐냐면은 결국 적성검사의 고득점, 그리고 적성검사를 합격하게 된 학생들의 핵심은 기출문제 분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능적으로 출제를 하거나 교과적으로 출제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 기출문제별 해결 방법을 알고 어떤 형태의 유형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비슷한 형태 문제를 반복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고, 특히 수능형, 교과형 출제된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같은 형태 문제를 EBS나 기타 교재를 통해서 뽑아서 문제를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모든 형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대비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성 검사는 결국 학생들이 정보가 많이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지원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라고, 그리고 힘든 전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 정보에 관련된 걸 잘 아는 학생들은 오히려 합격하기가 더 높은 전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엑기스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내용 아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차별화돼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전형이든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는 거는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기출 문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전공 적성 검사 학습 방법과 함께 학습 지원 전략까지 이완 선생님이 특강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한 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수업을 들은 것 자체로도 큰 장점이 될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학생들도 오늘 이완 선생님 특강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기대되는 수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적성검사 세부 대비 방법 하윤미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완 선생님께서 콕콕 집어주신 적성검사 특강 되짚어 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지금부터 전공 적성 검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가뭄에 단비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유한 선생님께서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저와 이제 함께 보실 부분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 방법에 대해서,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도 이제 분류를 했듯이 학교 출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주냐면요, 먼저 우리 잠재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는 적성형의 학교가 있었죠. 자, 적성형의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과적인 부분을 또 출제를 하는 교과형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혼합되어 나오는 혼합형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할지를 먼저 명확히 해주신 다음에요, 여러분 그에 맞는 대비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어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대학은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꼭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 수리 기준으로 여러분 각각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이제 첫 번째, 적성형으로 출제되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언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간단한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든지 기본적인 어휘력 또는 이제 논리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교과적인 부분 있죠? 수능을 대비하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죠. 자, 문제를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요, 어떠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지를 직접 이제 볼 건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이제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적성검사 문제 몇 개를 더 맞춤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역전하실 수 있는 기회의 확률이 높은 문항들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는요,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죠. 자,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음식은 갈수록 줄고 뭐뭐뭐는 할수록 는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시고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한번 살펴봐서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문장만 보셨을 때 약간 헷갈리셨던 부분도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를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에 한두 문제만 보고 뭔지 아리송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문장까지 보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괄호 안에가 C가 된다. 뭐가 C가 된다죠? 말이죠. 그쵸, 말이 C가 된다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익숙하게 들어본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모르는데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지 마시고 쭉 한번 보면 반드시 한두 문항 같은 경우는 쉬운 힌트가 되는 문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힌트를 집어서 보기로 답을 찾아주시는 문항의 경우였어요. 명지대 방금 이제 봤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문제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를 찾는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대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문장을 읽고 키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문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수식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경은이는 다슬이보다 작고 예원이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영이는 다슬이보다 작고 경은이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은요, 경은이라고 하는 학생은 다슬이보다 작고 예원이보다는
다슬이의 경우는 경원이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라고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 문제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시는데 시간이 빠르게 걸린다라는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별로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약간은 비슷하게 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과형으로 출제되는 학교 중에서 여러분 언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언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뭐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를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준비를 해오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셨을 때 문항을 보시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6월 달에 보신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지문은 다 제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항들만 나와 있는 건데 적성 검사에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 여러분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문맥상 무엇과 바꾸어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들 아주 익숙하게 봐 오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언어 영역을 물어보는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그대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렇지만 이제 적성 검사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능보다는 지문이 조금 짧다라는 내용이죠. 지문이 짧기 때문에 답을 맞추기도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자, 평소에 언어 영역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많이 읽었다라든지 문항 지문을 파악하는 학생들, 그러한 실력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적성형, 교과형으로 이제 보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성형은 뭐랄까 문제를 잘 읽고 차분히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교과형 같은 경우 수능을 충실히 준비한 친구라면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적성보다 유별한 수험생들에게 기출 문제를 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이어서 수리영역 대비법도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하윤미 선생님, 수리영역 역시 교과형이랑 적성형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나? 네, 역시 수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대학을 지원하실지에 따라서 이제 대비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이제 적성형 학교에 같은 경우에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또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 꼭 유형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수리 추리력이라든지 이제 공간 지각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수리력을 묻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심한 교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의 정도로 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배운 지 조금 시간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저 멀리에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든지 중학교의 수학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적성형 같은 경우에 수리 문제는요 다음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이 가톨릭 대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연수 중에서 연속한 두 짝수를 곱했더니 24가 되었다. 두 수를 더한 값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교과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한 학생들. 자, 학생 칠판을 보시고 자,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요. 수열 부분에서 연속한 두 짝수? 그러니까 n이랑 그 다음은 n 플러스 2. 다들 아시네요. 자, 두 개를 곱했더니 뭐 얼마 해서 여러분 2차 방정식 풀어주실 텐데요. 너무 식을 세우려고 연연해 하지 마세요. 자, 그냥
곱해서 24가 되는 경우가 언제 있나요, 여러분? 9구단을 외자했을 때 언제? 6, 4, 24. 그쵸. 여러분 6하고 4 경우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자, 혹시나 12와 2를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연속한 두 짝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6과 4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인 10을 답으로 이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성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식으로 물론 풀려면 풀 수야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딱 감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답을 유추해내실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이제 적성형에서 나오고 있는 수리 문제인데요. 다음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열의 규칙을 찾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수열을 먼저 봤을 때 뭘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세 개의 수가 묶여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칠판으로 돌아와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3, 8, 4였고 그 다음에 7, 3, 1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만 가지고서도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14와 5, 그 다음에 네모 이러한 부분이었죠.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묶여져 있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자, 앞에 나와 있는 두 수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수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3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4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정막 뭐죠? 곱해서 곱하면- 뒷자리. 네, 곱하시면 1의 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오죠. 자, 그럼 그게 맞는지 옆에 걸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두 개를 곱하면 21. 그래서 1의 자리수 1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곱했을 때 앞에는 상관없을 것 네, 같아요. 앞에는 이제 상관이 없죠. 여러분 이거 다 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뒤에 1의 자릿수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의 자릿수는 0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수열의 규칙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열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적으로 배우는 뭐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약간 이제 까다롭거나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떠한 학교 같은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뭐 곱해서 1의 자릿수가 뒷자리에 나온다라는 규칙이 출제가 되었다면 그럼 다음에 혹은 또 그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기출되었던 특히 수열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규칙들이 나오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너무 식으로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해당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어떠한 규칙들이 나왔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 적성형으로 출제가 되는 수리 부분 같은 경우에 대비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리 적성형 문제는 재밌는데요. 네, 그게 재밌는데요. 네,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교과형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형 학교 같은 경우에 수리 막막하시죠, 여러분? 제일 막막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언어보다도 여러분 수리를 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 여기서는 이제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모든 교과 범위를 다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문과생들이 공부하는 수리 나형 부분 있죠. 그 정도에서만 여러분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수원이라는 단어, 수원하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여러분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4점짜리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점이라든지 3점 정도에 해당하는 그 난이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 막막하시나요? 네,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고3 학생들이 본 실제 모의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 5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어떠한 문제냐면 함수의 이제 극한인데
극한값을 보냈을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어떤 걸 비교를 해볼 거냐면요. 얘는 이제 외대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형태가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을 보내는데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이제 보시면 쭉 했을 때 자, 깊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수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내용만 알면 답이 바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 분자가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추가적인 문항을 주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는 단순하게 어떤 개념 하나만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통해서 다른 복합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특히나 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그 개념 하나만을 묻고 있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수능보다 쉽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쉬운지 비교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단순 개념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또 불행히도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일부러 비교하기 쉽게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6월 같은 경우에 지금 16번 문제가 자, 두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다음에 나오는 문제, 가천대에서 출제된 문제도 역시 형태가 똑같죠. 비슷하죠. 두 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대하고 달리 수능의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개념을 묻는다라고 했잖아요, 수능에서. 마찬가지로 가천대에서도 약간 또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학교별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형으로 이제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울 때 혹은 또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보시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다들. 그죠? 자, 행렬에서는 뭐 역행렬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뭐 행렬의 연산이 또 중요해요. 그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엔 상용 로그, 지표 가수 구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적성에서도 마찬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이 이제 강남대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쪽에 나온 이제 확률 통계 부분에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냐면,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표준화, 정규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식으로 교과적으로 비중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역시나 적성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혼합형은요, 마찬가지로 적성, 교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유형들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막연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가장 먼저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길이 더 확실히 보일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어떤 전형에서든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수리 영역의 교과형은 저희가 문제를 봐도 이거는 저희가 감히 범접지 못할 그런 적성 검사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분께서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좀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윤미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적성고사 세부대비법 대입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공 적성 검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도 전공 적성 검사에 대비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응원 겸 조언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완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적성 검사에서 적성이라는 그 멘트 자체의 의미가 잠재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적성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잠재 능력은 지금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지식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뇌에 대한 상태가 중요한데 그 뇌에 대한 상태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난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난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한다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하유미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지치고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표 대학을 확실히 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하신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합격의 기회를,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분야는, 이 전형은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완 선생님 그리고 하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9월 모의평가를 끝낸 이후 본격적인 수능 준비에 들어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영역별 공부 비법 특강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영역 공법 특강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의평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인가 없으면 경연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통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운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혼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엄한 사람 하면 매우 엄격하고 바른 사람을 뜻하므로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한이 아니라 애매하다가 변형된 애먼을 써야 합니다. 애먼은 일의 결과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애먼 사람 하면 엉뚱하게 느껴지는 사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혼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제 해화도가 성당에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